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방송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3가지 잊지 말고 꼭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 그 터치 한 번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주제를 가져왔잖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피지컬 AI. 오, 뭔가 이름에서부터 막 힘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피지컬 백 뭐 이런 건가요? 하하, 뭐 힘이 중요하긴 하죠.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딱 고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아시죠? 그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거요. 그걸 공급하겠다 발표하면서 이 피지컬 AI를 딱 언급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아, 그 뉴스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피지컬 AI랑 뭐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GPU 공급하는 거랑. 그러니까요. 기존의 AI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챗GPT 같은 친구들. 얘네들은 주로 컴퓨터 속,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안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화면 안에서만 활동했죠. 네.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이름 그대로 피지컬, 즉 물리적인 실제 세상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이라던가 자동차, 로봇처럼 진짜 현장에서 움직이는 AI라는 거죠. 이 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AI가 컴퓨터 화면 밖으로 진짜 튀어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와, 듣고 보니까 젠슨 황 CEO가 이걸 로봇공학의 아이폰 모멘트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그만큼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이다 이런 거겠죠? 바로 그거죠. 진짜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피지컬 AI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이랑 산업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저희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피지컬 AI, 줄여서 뭐 PAA라고도 부른다는데 정확히 이게 뭡니까?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죠. 좋습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요.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거랑 실제 움직이는 몸체, 예를 들면 뭐 로봇팔이나 바퀴 달린 로봇 같은 하드웨어 있잖아요. 요 두 개가 합쳐진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두뇌랑 몸이 결합된 거군요. 그럼 그냥 예전에 보던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만 쭉 움직이는 로봇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PAI는 단순히 그냥 시키는 대로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카메라나 여러 센서 같은 눈으로 스스로 보고 인지를 하고요. 보고. 네, 그걸 바탕으로 아, 지금 뭘 해야겠구나 하고 뇌로 생각, 즉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팔다리 같은 몸을 움직여서 행동까지 하는 거죠. 인지, 추론, 행동 이 3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오호, 눈, 뇌, 팔다리까지 다 있는 진짜 지능적인 기계다 이런 느낌이네요. 듣고 보니 확실히 기존에 알던 생성형 AI랑은 결이 완전 다르네요. 그 생성형 AI가 주로 글이나 그림, 음악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 PAI는 실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와, 정확해요. 그래서 이걸 생성형 피지컬 AI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리 딱 정해진 동작만 로봇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딱 발생해도 스스로 판단해서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최적의 행동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 같은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갑자기 부품 모양이 아주 살짝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물건을 막 나르고 있는데 통로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떡하니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경우요. 아, 네네. 기존 로봇 같으면 아마 에러 내고 그냥 멈추거나 그랬을 텐데 PAI는 상황이 바뀌었네. 그럼 이렇게 살짝 피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처리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슨 뭐 마법 램프 지니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니. 마법은 아니고요. PAI는 물리적 직관이라는 걸 학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아기들이 처음 기어다니고 막 넘어지고 물건 만져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이건 떨어뜨리면 깨지는구나. 이건 세게 밀면 넘어가는구나. 뭐 이런 세상의 물리법칙 같은 걸 몸으로 직접 배우죠. 그렇죠.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진짜 한번 넘어져 보는 게 더 확실하죠, 애들은. 맞아요. PAI도 좀 비슷해요. 실제 로봇을 정말 수없이 많이 움직여 보거나 아니면 현실이랑 아주 유사하게 만든 가상 환경, 즉 시뮬레이션 속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시뮬레이션 안에서요? 네. 중력 때문에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물체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같은 물리 법칙이나 현실 세계의 감각 같은 거를 데이터로 차곡차곡 익히는 거죠. 아,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배운다. 신기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전에 임베디드 AI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뭔가 기계 안에 들어가는 AI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PAI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하신데요. 이게 실제로 용어가 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향하는 목표가 약간 달라요. 목표가 다르다고요? 어떤 점에서요? 네, PAI, 그러니까 Physical AI는요, 명확한 작업 완료가 최우선 목표예요. 예를 들면 로봇팔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특정 물건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사람을 데려다 준다. 뭐 이런 것처럼요. 네, 딱 미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 로봇의 몸체는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도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당장 공장 자동화나 물류 효율화가 급한 아마존이나 폭스콘 같은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고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이 PAI예요. 아하, PAI는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미션 해결 전문가 같은 느낌이군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임베디드 AI는요? 그건 뭐가 다른 거죠? 임베디드 AI, 줄여서 EAI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쪽은 좀 더 근본적인 목표를 가져요. 바로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랑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능 자체를 발달시키는 것. 이게 목표예요. 몸이 단순히 작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스스로 똑똑해진다? 네, 마치 우리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세상을 경험하면서 점차 지능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처럼요. EAI는 특정 작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지능,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진 로봇을 만드는 걸 장기적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건 당장의 산업 적용보다는 좀 더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구글 딥마인드나 MIT 같은 연구기관에서 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좀 감이 확 잡히네요. 그러니까 PAI는 특정 임무 완수에 특화된 전문가, EAI는 몸으로 세상을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목표가 다르니까 접근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PAI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정말 여러 첨단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마치 우리 사람 몸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착착 협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요? 아, 궁금하네요. 우선 당연히 튼튼하고 또 정교한 몸체, 즉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로봇 팔이나 다리, 바퀴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인 액추에이터, 이게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물건을 막 꽉 쥐어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소프트 그리퍼나 물체의 질감이나 압력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촉각 센서 같은 부품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눈이랑 귀도 완전 필수겠네요. 당연하죠.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센서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카메라도 쓰지만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그리고 빛을 쫙 쏴서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라이다라 같은 다양한 센서들이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쭉쭉 받아들여요. 그래야 로봇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들이 엄청날 텐데 그걸 처리하려면 또 똑똑한 두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을 저 멀리 있는 중앙 컴퓨터로 보내서 처리하고 다시 명령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로봇이 막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도 많을 텐데 말이죠. 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요즘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엣지 컴퓨팅이요? 그게 뭐죠?
가장자리에서 하는 계산? 뭐 이런 건가요? 하하, 비슷해요. 모든 데이터를 저 멀리 떨어진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바로 그 현장, 즉 로봇이 있는 엣지, 가장자리에서 바로바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즉각 반응해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데이터를 저 멀리 보내고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지연 시간, 레이턴시,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찰나의 순간이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로봇 자체에 아주 강력한 처리 능력을 가진 칩, 즉 엣지 AI 칩을 탑재해서 현장에서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지연 시간을 확 줄이는 거예요. 와, 로봇이 그냥 현장에서 직접 생각하고 바로 움직인다니 진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네요. 그럼 학습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AI는 주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식으로 똑똑해져요.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킬 때 옳지 잘했어 하고 간식 같은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즉 보상이 나오면 그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아, 네네. 보상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 네. 그런데 요즘 특히 주목받는 건 모델 기반 강화학습,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 MBR이라는 방식이에요.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요? 강화학습은 들어봤는데 모델 기반은 또 뭔가요? 조금 복잡한 건가요? 기존 강화학습은요, 실제 로봇을 정말 수없이, 어떨 땐 막 수백만 번씩 움직여보면서 뭐가 좋은 행동인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비싼 로봇이 망가지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아, 엄청 비효율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모델 기반 방식이에요. AI가 실제 로봇을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예측 모델,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가상현실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게임 룰을 미리 익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미리 연습 게임을 충분히 해보고 어떤 전략이 좋을지 감을 잡은 다음에 실제 게임, 즉 현실에 투입되는 거군요. 와, 훨씬 효율적이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 모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면서 최적의 행동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물리 법칙, 예를 들면 뭐 에너지는 보존된다거나 하는 그런 당연한 법칙들을 아예 모델 자체에 딱 반영하는 물리정보 기반 MBRL 같은 기술은요, 훨씬 적은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도 더 정확하게 현실 세계를 예측하고 학습할 수 있어서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어요. 이야,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정말 핫한 그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그 기반의 기술들이 PAI의 이해력과 계획 능력을 한 단계 더 확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PAI를 돕는다는 거죠? 언어 모델이 로봇을? 예를 들어서 비전 언어 모델 BL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로봇의 눈으로 본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랑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함께 이해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한테 저기 선반 위에 있는 빨간색 상자 좀 가져다 줄래? 하고 말로 지시하면 로봇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아, 빨간색 상자 하고 시각적으로 그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이라 점점 더 SF 영화 같아지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비전 언어 행동 모델 VLM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좀 복잡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스스로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요. 저기 책장에 순서대로 꽂아줘 같은 좀 복합적인 명령을 내리면 그걸 이해하고 오케이, 1단계 걸레 찾아서 테이블 닦기, 2단계 책들 종류별로 분류하기, 3단계 책장에 순서 맞춰서 꽂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실행하는 거죠. 이건 거의 로봇에게 인간 수준의 직관과 계획 능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여러 기술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PAI라는 걸 만드는 거군요. 효율적인 학습 방법, MBR에다가 똑똑한 이해력과 계획 능력, VLAM까지 더해지니까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를 주로 가상현실, 즉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효율적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잘 훈련된 AI를 실제 세상에 딱 적용하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 투 리얼 격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고 불러요. 아, 그거 뭔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레이싱 게임 잘해도 실제 도로 나가서 운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근데 자율주행차나 공장 로봇이 현실에서 이런 격차 때문에 오작동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정말 큰일 날 텐데요. 맞아요. 현실 세계는 시뮬레이션처럼 모든 변수가 딱 총자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완벽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의 조명 밝기가 아주 살짝 다르거나 바닥이 약간 미끄럽거나 아니면 센서에 미세한 노이즈가 끼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차이만으로도 로봇이 학습된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미세한 차이에도 영향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이 심툴 리얼 격차를 줄이는 게 AI 개발에 있어서 아주 큰 숙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요? 이름이 뭔가 쌍둥이 같네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예요. 현실에 존재하는 공장 설비나 로봇, 심지어는 도시 전체를 컴퓨터 속 가상현실에 아주 똑같이 정밀하게 복제하는 기술이에요. 현실을 그냥 그대로 가상현실에 복사한다고요? 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안에서 AI를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도 실제 로봇이 망가질 염려가 전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그 가상 환경 속에서 기계를 고장내거나 아니면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나는 등 극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막 만들어서 AI가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수없이 테스트하고 검증,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MV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네요. 실제 상황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다 겪어보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PAI 개발 방식은요, 실제 로봇이나 시스템을 뚝딱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 환경, 특히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거치는 시뮬레이션 우선, 시뮬레이션 퍼스트 접근법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어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PAI를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아주 그냥 단련되고 여러 첨단 기술로 무장한 PAI가 실제로 우리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실제 적용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딱 보여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PAI는 이미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물류,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 제조업, 물류, 헬스케어. 딱 우리 실생활이랑 밀접한 분야들이네요. 기대되는데요. 먼저 제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터리 분야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아이폰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폭스콘 아시죠? 네, 알죠. 이 회사가 공장에 PAI랑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주 작은 나사를 정교하게 조이거나 케이블을 정확한 위치에 딱 끼우는 것처럼 사람 손처럼 아주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들을 자동화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엄청 빨라졌겠죠. 네, 단순히 빨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0%나 단축됐고요. 40%나요? 와. 네. 그리고 로봇의 작업 속도는 기존보다 20%에서 30%나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품 불량률 있잖아요. 이게 25%나 줄었다는 거예요. 와. 시간 단축 40%에 속도 20-30% 향상, 불량률 25% 감소. 이야, 이건 뭐 거의 생산성의 혁명 수준인데요. 다른 제조업 사례는 또 없나요?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세계적인 광산 회사인 리오 틴토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광물을 운반하는 아주 거대한 덤프 트럭을 자율주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타니까 훨씬 안전하고
24시간 가동도 가능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약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와, 광산에서도 저런 거대 트럭에 혼자 돌아다니는군요. 대단하네요. 그럼 물류 쪽은 어떤가요? 요즘 진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류 분야는 정말 피사의 로봇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그 거대한 물류센터에는 이미 100만 대가 넘는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00만 대요? 네, 물건을 분류하고 선반을 통째로 들어서 옮기고 포장 단기로 운반하는 그런 작업들을 돕고 있는 거죠. 이 로봇 군단 덕분에 아마존의 전체 물류 처리 효율성이 무려 25%나 향상됐다고 해요. 왜 25%?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 경로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해주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효율이 추가로 10%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100만 대 로봇 군단의 효율성 25% 향상, 거기에 경로 최적화로 또 10%.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헬스케어 분야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PI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메디스비라는 곳에서 개발한 재활 로봇 로보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보암이요? 네, 이 로봇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뇌졸중 같은 걸로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분들 재활 치료를 돕는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맞춤형 재활 운동을 시켜준대요. 그 결과 단 1회 치료만으로도 환자의 팔 관절 가동 범위가 평균 20도나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와, 20도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당장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정말 큰 희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환자 옆에 딱 붙어서 직접 팔을 잡고 같이 움직여주면서 재활을 도와야 했잖아요. 근데 이 로봇 덕분에 치료사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시간이 기존에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이 5분 미만으로 확 줄었다고 해요. 환자에게는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또 치료사 선생님의 업무 부담은 덜어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기술이 사람을 돕는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감동적인데요. 네, 그 외에도 의사의 아주 정교한 수술을 보조하는 수술 로봇이라던가 병원 내에서 약품이나 혈액 샘플 같은 검체를 자동으로 운반해주는 이송 로봇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PI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실제 효과를 딱딱 확인하니까 PI가 단순히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반복적이고 힘들거나 좀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해주고 사람은 좀 더 창의적이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업무 증강, 워크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PAI가 뭐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리적, 법적인 문제까지 이게 꽤 복합적이에요. 아,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군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 투 리얼 격차, 즉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완벽하게 메우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또 기존에 잘 돌아가던 공장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에 이 새로운 PAI 기술을 도입하고 통합하는데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부분 특정 작업에 특화된 로봇들이 많은데 어떤 환경, 어떤 작업이든 사람처럼 그냥 능숙하게 다 해내는 그런 만능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좀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문제 외에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로봇이 막 인간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설마 뭐 그렇게 되진 않겠죠? 뭐 영화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I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 이유를 모른다.
네, 또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에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숨어 있었다면 로봇이 현실에서 불공정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편향성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봇이 혹시 오작동하거나 해킹 같은 걸로 통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예요. PAI는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 작동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고민의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특히 안전 문제는 정말 중요하겠어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자율주행 PAI 로봇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사람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니까. 제조사? 아니면 그 로봇 소유자? 법적으로도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P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예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딱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편익 책임론이라는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어요. 편익 책임론이요? 그건 뭔가요? 편리함의 이익?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PAI 로봇을 도입해서 편리함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이익, 즉 편익, 베네핏을 얻는 주체, 예를 들면 그 로봇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시겠죠. 그 주체가 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지자는 거죠. 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네, 즉 로봇 소유자나 운영자가 직접적인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따지기 전에 그 로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그 편익을 얻는 주체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로봇 덕분에 돈 벌고 편해졌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 뭐 약간 이런 거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딱 정해두어야 기업들도 예측 가능성 하에서 안심하고 P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술 개발이나 뭐 보험 가입 같은 거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예요. 결국 기술 발전과 함께 법과 제도도 발맞춰서 잘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런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이 P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도 잘 정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도 불구하고 PAI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요. 미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숫자로 또 보여주시죠. 네, 전망은 아주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종합해보면요. 전 세계 PAI 시장 규모가 2024년에 약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에서 시작해서요. 앞으로 10년 뒤인 2034년에는 무려 6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요. 연평균 성장률 CAGR이 무려 31%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와, 10년 만에 거의 15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네요. 연평균 31% 성장이라니, 야, 정말 엄청난데요? 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나 고령화 사회 심화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리면서 사람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PAI 로봇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세는 이런 예측보다도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야말로 폭풍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네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겠어요. 현재 이 분야에서는 누가 좀 앞서 나가고 있나요? 경쟁 구도는 좀 어떤가요? 네, 경쟁 구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미국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 PAI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 분야의 최강자 엔비디아나 AI 연구의 선두주자인 구글 같은 곳들이죠. 이들은 주로 PAI의 두뇌에 해당하는 아주 똑똑한 AI 플랫폼이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인지 모델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초고성능 AI 두뇌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아, 역시 미국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두뇌 쪽에 강점이 있군요. 그렇죠. 반면에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개발된 똑똑한 AI 두뇌를 실제 산업 현장,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응용 분야에 좀 더 힘을 쏟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AI를 실제 기기에서 빠릿빠릿하게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엣지 AI 칩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똑똑한 두뇌,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이랑 그 두뇌를 잘 담아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몸체,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 이 둘 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한 AI 두뇌,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과 그 두뇌를 안정적으로 탑재하고 실제 환경에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몸체, 특히 고성능, 저지연 엣지 컴퓨팅 하드웨어를 모두 잘 갖추는 쪽이 미래 PAI 시장의 주도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PAI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력 못지않게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고성능 엣지 컴퓨팅 기술과 관련 칩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피지컬 AI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로봇 이야기인가 하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의 공장, 물류센터, 병원 같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 기술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맞아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스마트 팩토리부터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창고의 그 수많은 로봇들, 그리고 또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들까지 PAI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산업에 가져올 변화는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또 윤리적인 법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만큼은 정말 분명해 보여요. 앞으로 우리 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올 이 PAI의 발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잔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Just have fun.